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조아리스 사업의 시장성 성공 전략 2부 강의를 맡은 플라워바 대표 김아름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제가 차례부터 읽어드릴 건데요. 2부에서는 이제 사업자 구분, 이제 면세인지, 간이인지, 과세인지 이 부분을 생각보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알려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오프라인 창업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받고 넣어본 강의 내용이고요. 또 가격 결정 방법, 꼭 구매 방법. 사실 꼭 구매 방법은 특별할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기초적인 거라서 궁금하실까 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화조화 어떤 거를 시작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제일 먼저 사업자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면세 사업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사면 거기 10%는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업종의 사업자고요.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하세요.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세금계산서에 대신해서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대신에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란 사업자 현황과 매출액, 기본 경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모든 사업자가 가산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도 매입 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약이 없고 면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면 해당 임대료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매입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에 대해 증빙으로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거를 내시면 이거를 꼭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니까 꼭 그렇게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금 계산서를 저희가 발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낸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꼭 받으세요. 그리고 면세가 적용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 식료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뭐 이제 수돗물이나 연탄, 무연탄, 유아용 기저귀 이런 것들은 기초 생활의 필수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면세가 적용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에 관련된 의료나 보건 영역에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 영역, 그래서 뭐 학원이나 교습소, 뭐 이제 주택가 일부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도 면세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 관련인 도서, 예술 창작품, 문화 행사, 뭐 이런 박물관이나 도서관, 뭐 과학관, 입장료 같은 경우에 면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화꽃 사업은요, 농산물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면세 사업자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낼 때 생화가 들어가고 조화가 같이 들어가면 전화 오실 수 있어요. 면세 사업자라고. 일반 간이로 넣었는데 뭐 조화가 들어가면 생화가 들어가면 전화 오실 수 있으니까 상황 설명 잘 하시고 다른 간이로 해당하는 것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쪽 이제 세무서에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셔서 내면 됩니다. 사업자는. 다음으로
간이사업자.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간이사업자가.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입니다. 근데 바뀌어가지고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지만 연매출 480만 원 이상 그리고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은 종목에 따라 조금 상이하지만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최장 18개월 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자이기도 하니 처음 시작은 간이가세자로 시작하는 게 정말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이가세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 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사업장을 일반 과세자로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해요. 다른 항목으로.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A가 없었다면 B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간이가세자를 할 수 있지만 지금 A라는 과세가 일반 과세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과세자로 가는 거지 간이가세자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운영하던 사업자로부터 인수하는 사업.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였던 분이 저한테 통째로 사업을 제가 양도를 받거나 제가 그 사업장을 인수를 하는 경우는 일반 과세자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간이가세자로 바꾸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과세가 안 되는 업종에 사업을 하는 경우. 근데 이 부분은 간이가세가 내가 될까 안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국세청 뉴스 고시 공고 메뉴에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업종이나 이 설명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자를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과세 사업자인데요.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면세, 간이 아니면 과세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봤듯이 아까 면세, 아까 여기 보시면 간이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넘어가면 과세 사업자로 바뀌신다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창업.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 조아리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초반에 이제 배우는 것부터 많이 헤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우는 거는 제가 뭐 기능사부터 자격증은 다 취득을 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창업반도 배워보고 원데이도 배워보고 그냥 뭐 꽃 포장반도 배워보고 다 해봤어요. 가드닝 반도 배워보고 배워봤는데 확실한 건 응용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배워보고 그때는 사실 생화로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조화 시장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조화로 온라인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생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좀 드는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게 많겠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생화 사업은 확실히 부지런하기는 해야 해요. 그리고 또 재고가 문제였어요. 온라인으로 생화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초반에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화는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깝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돈 주고 사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 사업을 할 건데 이왕이면 생화보다 조화를 하자 해서 저는 조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든지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업자 등록이고 이 사업자 등록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뭐 통신판매업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통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홈택스 온라인에서 이제 사업자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통장 개설 서류, 그리고 온라인 사업에 필요한 서류 안내랑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비용은 없고 7일 이내에 교부가 되는데, 요즘에는 시간대만 그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시간대면 6시 이전에는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너무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청서, 그리고 신고 필증. 근데 요거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허가서 같은 경우에도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도 허가서가 필요한 사업 종목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한 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그리고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것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공동사업자 중에 한 분으로만 나오시지만 이 서류는 제출을 꼭 하셔야 되고요. 상가 건물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한 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금 도소매업과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 명세서를 한 부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냥 홈택스에서 로그인해서도 가능하시니까 크게 다른 서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정도만 있으시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정말 간단해졌어요. 옛날에는 뭐 세무서 찾아가고 뭐 도장 가지고 가고 신분증 갖고 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위에 보면 신청 제출이라고 있어요. 제가 빨갛게 박스에 쳐놨는데, 신청 제출 누르시면 바로 밑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이렇게 보이는데, 밑에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컴퓨터에 있으시면 로그인 하시고 인적사항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를 내가 뭘로 할 건지, 예를 들어 플라워부아라고 하면 상호명에 플라워부아, 그리고 제 주민번호 넣어주고 대표자, 성함은 어차피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뜰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 밑에 하시고 업종 선택을 바로 밑에 해주셔야 돼요. 업종 입력 수정을 누르면 업종 선택하실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 선택을 해주시고, 또 바로 밑으로 보시면 개업 일자 나와요. 이건 뭐 오늘 신청하시는 날짜면 오늘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하고, 임대차 내역 입력,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지 타인 소유인지 뭐 이렇게,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잘 보시고 확인하셔서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공동사업자는 없음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사업자 유형 선택에 일반인지 간이인지 면세인지 요거 체크 잘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저처럼 뭐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가 많으시니까요. 간이로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생화사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 면세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바로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 송달 장소라고 있는데, 사업장 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신청은 다 된 거고요. 이제 하고 나서 보통 바로 나와요. 제가 한 10분?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한 10분이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으시고 뭐 출력을 하셔도 되고 원본을 찾으러 가실 거면 해당 세무서로 찾으러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통장을 개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온라인에 조금 맞춰져 있기는 한데 어차피 오프라인을 하셔도 사업자 통장을 개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요거 이제 온라인에 내 샵을 개설하실 때 통장 사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업자로 나와 있는 건지 꼭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업자 통장 개설하실 때 은행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 보통은 팩스로도 많이 받아주시는 은행이 있어요. 지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원래 원칙은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시기 전에 세무서에서 가셔서 꼭 발급을 받으시고 원본을 찾으셔서 은행을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통장 만드는 데 중요한 신분증, 이건 필수죠. 그래서 신분증 챙겨가시고 도장. 근데 뭐 사인도 요즘엔 가능하니까요. 도장 꼭 챙겨가실 필요 없고 사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여기다 별도로 온라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구매 안정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거를 발급을 또 받으셔야 돼요. 통장은 통장대로 하고 요거를 은행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은행이랑 국민은행이었나? 어디서는 요거를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 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의 스토어팜이다. 요즘에는 쿠팡에서도 가능하니까 요거 잘 찾으셔서 들어가셔서 확인증 꼭 발급을 받으시고요. 아까 이렇게 발급을 받으셨으면 발급 후에 요거를 꼭 발급을 받으시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온라인 창업의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라인까지만 하실 거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온라인 창업이 많다 보니까 통신판매업 신고증까지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신청을 하시면 요거는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찾으러 가셔야 돼요. 근데 발급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요거는 국세청이 아니라 민원24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민원24 들어가셔서 통신판매 신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신청서 작성이 나와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요거 첨부해 주셔야 되는데 스캔을 뜨거나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저희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위에서 잘 맞추셔서 찍고 첨부하셔도 가능합니다. 첨부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고 요거는 한 2,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2, 3일 걸리면 전화나 문자 오거든요. 이거 찾아가시라고. 그러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 가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할 동사무소가 좀 커요. 요즘에 이름 바뀌었죠? 주민센터 가시면 되는데 여기 가서 수수료 납부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등록세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얼마라고는 쓰지는 않았는데 이거 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온라인 창업을 알아보기 전에는 사실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쿠팡의 요즘 마켓플레이스 뭐 요렇게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기술, 내 재능 이걸 어딘가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홈페이지로 개설해서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일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쉽다고 해도 제가 혼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건 조금 힘든 것 같고 아니면 전문 업체에 맡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홈페이지 제작하는 게 홈페이지 제작이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높은 돈을 드리면 그만큼 퀄리티가 좋겠지만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건 양이나 개수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이 수가 많으면 저는 홈페이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 수가 많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은 스토어팜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 마켓플레이스도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서 저희 쿠팡 그 앱에서도 쇼핑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디어스에서도 꽃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작품들을 아이디어스에다가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마플샵에서도 내 재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화나 생화, 식물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서 창업할 수 있는 곳이, 샵으로 입점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서 이런 것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꽃으로 하는 온라인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셔야 될 게 그만큼 경쟁도 정말 치열하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일단 장점으로는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리고 뭐 요즘 택배나 저희 같은 경우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고 지역이 한정돼 있지 않죠. 그리고 고객 유입량에 따라서 이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 수가 많이 유입이 되겠죠. 많이 보시면 그거를 비례해서 내 매출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지표가 또 눈앞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 저는 꼽고요. 단점은 포장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온라인 같은 경우에 택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 같은 경우에는 화병이나 깨지기 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싸야 되거든요. 그리고 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반 생화 같은 경우에도 좀 물 포장이라든지 포장들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정말 꼼꼼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던지시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파손의 우려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뭐 유리 화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아니면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포장을 꼼꼼하게 하고 그 안에 뭐 부속품을 많이 채워 넣을수록 그거는 포장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고,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고객의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나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단점으로 꼽고요. 그리고 온라인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온라인은 온라인으로만.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지 않잖아요. 꼭 1층 상가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온라인 광고에 쓴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뭐 단점이든 장점이든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사업의 장단점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클래스가 일단 가능해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클래스 같은 걸로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거리, 그러니까 워킹 손님들이 조금 많잖아요. 네, 그런 단골 고객 유치가 가능하고 고객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맞춰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생화 같은 게 나왔을 때 반짝 세일 같은 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힘들죠. 생화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반짝 세일을 해도, 왜냐면 가는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화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단점으로는, 오프라인 사업 단점은 비시즌에 고정 비용이 조금 문제예요. 급여가 나간다거나 뭐 임대료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시즌은 이제 고정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조금 문제고, 그리고
조금 스트레스면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대면 고객을 응대하는 게,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꽃집에서, 일반 꽃집에서 일을 해볼 때, 식물 사가셔서 한 달 후에 반품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조금 심하신 분은 생화 사가셨는데 남편분이 생화 사가시고 다음날 와이프분이 환불 요청하셨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한다는 게 단점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사업의 장단점은 이렇게 뽑아봤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격 결정하는 방법. 근데 제가 이 가격을, 이 장미는 한 송이에 얼마기 때문에 얼마는 받아야 되고 제 이익이 뭐 이 정도 나와야 되고 몇 퍼센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은 하셔야 되는데 계산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익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너무 쉽죠. 일단 이익은 수익 매출, 그러니까 빼기 비용 하면 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익인데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근데 매출 원가에는 제조 원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까지 빼줍니다. 네, 판관비는 판매비 및 관리비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뭐 급여나 전기비, 통신비 이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빼기 판관비 거기다가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이런 모든 이익을 비용과 이익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계산법은 요거는 조금 캡처해놓고 내가 해놨던 거에 좀 적용을 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의 종류로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 같은 경우에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 그리고 변동비는 판매량, 생산량이 늘수록 증가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계 이익이에요. 저 이 한계 이익을 책을 보면서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장사는 돈 관리다라는 책을 봤는데 이 한계 이익이 뭐냐면 얼마를 팔아야 흑자가 나고 가격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나한테 조금 효자 상품? 이 제품을 많이 팔면 이익이 많은데 이 제품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를 알 수 있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뭐 꽃다발 하나를 3만 원에 팔았다고 해요. 매출액이 3만 원이죠. 근데 제품 원가가 10,000원이고 매출 수수료가 예를 들어 20% 6,000원일 때 배송비가 3,000원 그리고 포장이나 뭐 사은품이 2,000원 정도 들어가면 제품 원가, 판매 수수료, 포장비, 배송비, 사은품 그러니까 변동비가 21,000원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매출액 3만 원 빼기 변동비 21,000원은 한계 이익이 9,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이익률을 따질 건데 한계 이익금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하면 저는 30%거든요. 근데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통의 한계 이익이 높을수록 수익 구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품을 100개를 팔고 있으면 100개를 다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책에서 나온 거기도 하지만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25% 이하라면 이거는 내가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 이익이 높을수록 수익 구조가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는 얼마기 때문에 몇 프로를 남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판매하는 금액에서 이 한계 이익을 꼭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셔서 퍼센티지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이게 평균 25%라고는 하는데 조금 높아도 되고 조금 낮아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평균 25%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손해가 많다라는 그냥 통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요거 보시고 한계이익 어렵지 않거든요. 꼭 계산해 보셔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이 상품이 가격이 적절한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이익을 알면 손익분기점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수학은 아닌데 조금 어렵죠. 근데 제가 이게 글로 조금 풀어놔서 어려운 거지 아마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실제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목표 매출액은 고정비, 한계 이익률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손익분기점 목표 주문권은 고정비 나누기 한계 이익금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고정비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꽃상품을 내가 몇 개나 팔아야 나한테 이익이 남을까? 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정비용, 그러니까 100만 원 나누기 제가 아까 한계이익이 9,000원이었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111개. 그러니까 저한테는 112개부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한계 이익을 계산을 하시고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시는 걸 엄청 어려워 하시는데 한계 이익 계산을 하실 줄 아시면 손익분기점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112개부터 수익이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계 이익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흑자가 되려면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제가 목표를 잡을 수 있고 또 할인이나 이벤트를 기획할 때 손해보지 않도록 계산이 가능하며 또 제품마다 가격 책정이 적당한지 알 수 있다. 한계이익 진짜 중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들 이 계산법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도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아마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많이 팔면 많이 남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있고 판관비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을 때는 저는 이거 꼭 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꽃 구매 방법. 사실 별거 없어요. 꽃 구매 방법은 사실 별건 없는데, 저희 수도권 기준으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제일 유명한 데가 양재 꽃시장. 여기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재 월수금으로, 경매가 이루어져서 월수금 같은 경우에는 한 7시? 새벽 한 아침 7시쯤 가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 분들도 아침에 새벽 시장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시거든요. 상인분들은 정말 잘 아세요. 일반 분인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 분들이나 뭐 가시는 분들은 전 사실 그 경매 시간 딱 끝나고 나서는 조금 안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매날에는 보통 9시쯤 가는데 경매날 가시는 게 사실 꽃은 제일 싱싱해요. 그래서 양재 꽃시장 가시면 큰 만큼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강남에 저희는 고터라고 부르는데 고속터미널에 화훼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 수입 장미? 수입 품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양재에도 있기는 한데, 고터가 훨씬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일반 장미보다도 비싸고 수입은. 근데 저희 나라 것도 이쁘지만 수입도 정말 이뻐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거여서 익지 않아서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천에 지금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합가게나 식물들을 많이 파는 곳인데요. 지금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이 안 가시고 이건 아마 화훼단지는 조금 일반인 분들은 찾아가기 힘드실 거고 근데 꽃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기는 조금 자주 가는 편인데 화분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구매해 오고 하기 때문에 과천 화훼단지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구매 방법은 보시다시피
질 좋고 좋은 거를 하실 거면 내가 부지런을 떨어야 하고, 그리고 많이 보고, 많이, 만져본다는 건 당연히 안 되죠? 많이 보고 많이 사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화, 조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뭐 저 같은 경우 조화를 선택을 했지만, 조화나 생화나 뭐 식물이나 다육이, 그러니까 나의 환경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조화를 아까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조화 리스 시장이 사실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뛰어든 시장이고, 그 조화 같은 경우에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생화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생화를 원체 많이 만지시는 분들은 아 무슨 조화가 꽃이야. 요즘 뭐 조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채널이 조금 여러 개인데 사진 찍어서 뭐 실크 플라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생화냐고 문의 오시는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좋아졌고 내가 만약에 이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에 옆에 하우스나 뭐 이런 걸 임대를 할 수 있으면 다육이 사업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조화, 생화, 식물, 다육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굳이 따져보자면 장점, 조화의 장점은 일단 보관 기간이 길고 종류가 많고 다양해요. 옛날에는 종류가 진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생화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조화 가게 가면 거래처 가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뭐 있어요? 저거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생화 이름 되거든요. 저희도 다. 그러면 다 찾아주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새로 나온 거 추천도 해주세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그래서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조화 장점이라고 보고 단점은 퀄리티는 좋아졌지만 아닌 것도 있다. 정말 조화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생화 같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가격 차이가 조금 커요. 그건 생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조화도 퀄리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고 생각보다 싸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조화 단점으로 굳이 뽑자면 일단은 거래처가 한정적이고 가격 차이가 조금 크다는 거. 근데 생화의 장단점으로 봤을 때 장점은 생화는 어쩔 수 없이 외관이 이뻐요, 더. 훨씬 이쁘고 향이 좋고 그리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을 따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조화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생화의 단점으로 뽑자면 일단 보관 기간이 짧고 관리가 까다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올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하면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생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선 좀 생명이 있다고 사실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관리를 해서 살려놓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보존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까다롭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생기면 요건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깝고 뭐 저한테는 조금 손해죠.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 장단점을 뽑자면 식물은 보관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와서 계속 키우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 관리가 사실 조금 힘든 게 단점이기는 한데 때 맞춰서 이제 분갈이나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지는 것만큼 뿌리가 자라는 것만큼 분갈이를 해줘야 될 때 정말 많은 체력을 요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 내긴 정말 좋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물마다 관리가 너무 다르고 물주기나 뭐 이제 화분, 분갈이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단점이고 관리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배송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으로 배송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수도권이나 서울 근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조금 괜찮지만
조금 오래 가야 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배송이 조금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모든 분야가 치열하잖아요. 근데 꽃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백조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겉보기엔 너무 우아하고 고상하고 좋지만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갈퀴질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발 아래로. 보이지 않는 면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꽃 하시는 분들 정말 백조 같다라는 말이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은 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제가 꽃을 만지고 작품을 만들고 하고 또 손님들이 구매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시면서 저한테 좋은 말들을 해주실 때는 저도 행복하고 꽃은 처음 시작은 취미였지만 지금은 업으로 삼으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했을 때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꽃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다른 분야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되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지금 2부 강의에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질문에 답변을 많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꽃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야든 내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